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4 키사 사이버 보안 성과 발표회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주요 정책 연구 및 사업 성과와 향후 정책 연구 방안을 정책 이해관계자와 국민에게 공유하는 뜻깊은 행사의 진행을 맡게 돼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안정책, 침해 대응, 개인정보, 보안산업, 디지털 안전 등 키사정책, 사업 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공유를 목적으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 키사 사이버 보안 성과 발표회를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임팩트 있었던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처럼 정말 정말 역동적인 영상으로 2024 키사 사이버 보안 성과 발표회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중입니다. 근데 뭐 우리끼리 모여 있는 것 같은데, 또 자리 빈자리도 많고, 여튼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이버 공격 또한 진영화, 고도화되며 우리 일상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위협은 이제 단일 국가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최대 도전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키사는 디지털 안심국가를 완성하는 정보보호 디지털 전문기관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정책 연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보안 핵심 트렌드 분석부터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제로 트러스트 관련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도 침해 대응과 개인정보 보안 산업, 디지털 안전 등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키사가 이룬 성과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 사회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키사는 앞으로도 각종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의미 있었던 성과들과 앞으로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발전을 위한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안 정책을 주제로 세 분의 발표를 청해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사이버 보안 10대 이슈 전망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황보성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연구실장 황보성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25년 사이버 보안 10대 이슈와 전망입니다. 예. 바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등 디지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그에 반해 디지털 위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10대 이슈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이유는 25년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일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사이버 보안 10대 이슈 선정 과정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정책
AI와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169개 후보 쟁점을 도출을 했고 이외에 전문가 자문회의 그리고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해서 10대 이슈를 도출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된 10대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야별로 보면 AI 보안,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능동적 보안, 그리고 피싱 제로 등 다양한 10대 이슈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I 관련입니다. AI 진화와 사이버 위협층 대 이에 대한 대비 강화 이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4년은 딥페이커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생성형 AI가 발표한 이후로 공개된 이후로 피싱 공격이 12배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3년에 AI 행정명령을 통해서 주요 서비스, 에너지와 같은 주요 서비스에 AI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하고 있었고 EU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AI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금지된 AI와 고위험 AI 같은 AI를 선정을 해서 보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AI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조만간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기 트럼프 정부 들어서 AI 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자율적 이용과 적용은 확대되겠지만 그에 따른 AI 보안 위협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년에는 AI 시큐리티 기준을 확립을 하고 AI 취약점 관리와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 ISMS, AI 등 시큐리티 측면의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망 위협 증가로 인한 공급망 보안 체계 구축 본격화입니다. 공급망 위협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언론 기사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공급망 위협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사이버 보건역법이 올해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27년부터는 유럽에 통용되는 디지털 요소가 있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S밤 제출이 의무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와 정부 조달 분야에서는 이미 S밤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고 27년부터는 자동차 분야에 S밤 제출이 의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 규제에 대비해서 25년은 국내 공급망 구축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S밤 구축을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S밤 관련 취약점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S밤과 같은 구축 체계에 대한 평가와 인증 제도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AI 및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망분리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시장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있었던 MS 클라우드 보안 사고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가 많이 확대되고 특히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MLS 정책, 망분리 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그 이유로 인해서도 클라우드 이용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변화 관점에서 보면 MLS 정책 등에 의해서 내년에는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국외 CSP의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클라우드 인증 제도인 C샵 제도 또한 변화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AI 보안 산업 가속화입니다. 이 말은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체감을 하고 있으실 텐데요. AI 보안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8년이면 60억 달러를 돌파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이 AI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조직들이 늘면서 AI 보안 솔루션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AI 솔루션을 도입한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비교했을 때 해킹은 약 180일 빨리 탐지를 하고 또한 해킹
피해 발생 시도, 피해 비용 또한 30%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AI 보안 솔루션 도입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AI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제품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AI for Security뿐만 아니라 Security for AI에 대한 양측 기술 개발과 정부의 시범사업, 실정사업 확대를 통해서 국내 AI 보안 솔루션의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왕분리 완화로 주목받는 한 해 제로 트러스트 얘기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LS 왕분리 완화가 본격화되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후 발표에도 제로 트러스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왕분리 자체가 기존의 경계면 보안 체계를 상징하는 어떤 보안 도구였다면 제로 트러스트는 경계면 안쪽의 보안을 책임지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관심에 비해서 실제 제로 트러스트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기전통부 등은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 2.0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 따라서 제로 트러스트를 쉽게 이용하고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25년에는 왕분리 완화 환경에서 해당 가이드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ISMS 제도에 있는 항목과 제로 트러스트 체크리스트 간의 연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건력 관련입니다. 사이버 범죄 예방과 복구를 위한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이버 보건력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안보 전략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보건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EU 또한 사이버 보건력법이 최근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금융 분야의 사이버 보건력을 강조한 도라법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또한 사이버 안보 전략과 기본 계획을 통해서 사이버 보건력에 대한 주요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25년도에도 사이버 보건력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반 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와 같은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IoT 보안 인증이나 보안 내재화를 강조하는 것이 보건력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보안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능동적 보안 관련인데요. 사후 중심의 수동 방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복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제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보완하자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은데요. 능동적 보완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격을 받기 전에 공격을 무력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취약점을 사전 제거하거나 그리고 공격을 사전 탐지하거나 예측하거나 그리고 공격지, 공격자를 식별하고 타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취약점을 사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해킹 공격이 신규 취약점이나 조치되지 않은 취약점을 통해서 해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등은 취약점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신고 포상제나 기술 지원 정도만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도 취약점을 발견하고 신고하고 공개하기 위한 다양한 취약점 관리 체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 취약점이 발견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취약점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공격 사전 예측을 위한 AI를 이용을 확대하고 그리고 공격자를 식별하기 위한 프로파일도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빌리티 보안 인증 시작입니다. 모빌리티 카 보급이 급성장되면서 이에 대한 사이버 위협 또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다양한
보안 표준, 보안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국내도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차는 25년 8월부터 기존 차는 27년 8월부터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고 인증받은 차만이 시중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25년은 자동차에 대한 보안이 의무화되고 인증 또한 받아야 하는 모빌리티카 분야의 보안 인증이 시작되는 한 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10대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본 내용은 10대 이슈를 준비하는 25년 키사 중점 사업입니다. AI 보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타임 때 발표될 AI 시큐리티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보안 위협 대응 방안 등을 수립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AI 시큐리티 레드 팀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관점에서 AI 이용이나 개발 서비스 시에 개인정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상담 채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망 보안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S밤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S밤 연계형 국가 취약점 DB 또한 구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트러스트는 최근에 발표된 제로트러스트 2.0 가이드 자체를 내년도 시범 사업에 적용을 하고 그리고 특히 수요 공급 기업 대상으로 해서 제로트러스트의 이용과 적용을 이해를 높이는 여러 가지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동적 보안과 관련해선 취약점 측면에서 국민 밀접 서비스와 국가 중요시설 보유기부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을 실시를 하고 또 국가적인 취약점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싱 제로와 관련해서는 민기 문자 사전 차단 체계 그리고 피싱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피싱에 대해서 공격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보안과 관련해서는 취약한 나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조사 방법, 전환 가이드 개발 그리고 실제 시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0대 이슈와 이를 준비하는 키사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0대 이슈뿐만 아니라 25년에 발생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잘 준비해 주셔서 모두에게 또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황보성 실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AI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성훈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팀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개발팀의 김성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할 발표는 안전한 AI 개발 및 이용을 위한 보안 모델 연구고요. 그 내용은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AI 시큐리티에 대한 동향, 그다음에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든 추진 배경, 그다음에 AI 보안 가이드라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먼저 AI 시큐리티 동향인데요. AI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AI 시큐리티에 대한 위협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AI 역기능이라고 해서 AI 신뢰 문제, AI 윤리 문제, AI 보안 문제 이렇게 크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AI 보안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보안은 기존에 있는 다른 것들하고 좀 구분짓기 위해서 이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받는 침입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들을 중심으로 뽑았고요. 크게 AI 보안 모델 시스템 취약점 공격,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에 AI를 악용하는 내용, 그다음에 이용자가 데이터 유출 등에 대한 문제 세 가지로 뽑았고요. AI 모델 시스템 취약점 공격은 AI 만들어진 모델에 대해서 서비스 중단이나 결과물 조작, 데이터 탈취 등을 일으키는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독 공격, 기만 회피 공격, 학습 데이터 유출 공격, 학습 모델을 추출하는 공격, 그리고 입력하는 창인 프롬프트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예시는 기만 공격 예시인데요. 기존에 있는 모델의 노이즈나 이런 내용들을 코드를 이제 삽입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율주행차가 가는 것들을 오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에 사용될 수 있는 기법들이고요. 사이버 범죄 악용 쪽은 해커들이 이 성능이 뛰어난 AI를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만든다거나 피싱 메일을 생성한다거나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범죄 지식을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 유출은 이용자가 자기가 그 프롬프트단에 개인정보라든지 기업의 기밀 정보들을 실수로 이렇게 입력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입력하는 내용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못해서 개인정보라든지 민감 정보가 출력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안 위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범국가적으로는 차원에서는 논의를 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빠르게 국제적인 합의를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서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10월에 G7을 중심으로 일본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해서 AI 개발자에 대한 행정 규범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날 미국에서는 AI 행정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영국에서 블랙리스트 선언이라고 28개국이 안전한 AI 활용 및 개발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했었고요. 그 뒤에 올해 유럽에서는 AI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AI 관련해서 굉장히 빠르게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5월에 영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AI 서울 선언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서 거버넌스 3원칙,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3원칙을 제시를 했고 그 뒤에 국가 AI-위원회를 대통령 중심으로 다시 재출범을 했고 그 뒤에 두 달 뒤인 11월에는 AI 안전연구소도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AI 기본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초안도 연내 목표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환경 흐름에 맞춰서 AI 보안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AI 가이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가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 등을 위한 기준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영뿐만 아니라 사전에 과기정통부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가 7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에서는 챗GPT가 이슈가 되자마자 바로 즉시 챗GPT에 대한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금융위도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개보위도 마찬가지로 AI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6가지 가이드를 발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중에 4가지가 나왔고 내년에 2가지를 더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이드, AI 관련된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왜 AI 보안 가이드를 필요할지 2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과기부에서 나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AI 가이드라인과 저희 보안 가이드라인 좀 차별성을 좀 하면 일단 목적을 좀 다르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AI 신뢰 가이드라인은 개발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은 저희 보안 가이드라인은 외부의 공격이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상 개발자,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를 중심으로 좀 나눠봤고요. 그래서 대상자는 AI 개발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도 같이 구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항목도 AI
가이드라인은 다양성,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이런 윤리, 신뢰 문제까지 다 포괄적으로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면 저희는 보안에 포커싱을 해서 보안에 대한 점검 항목을 도출하는 걸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 가이드라인에 없는 이용자 대상으로 주의할 사항이나 유의할 사항들을 담은 보안 수칙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나와 있는 AI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AI 보안 AI가 아니라 기존 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기준하고 그럼 AI 모델하고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걸 좀 구분을 해봤었는데요. 기존에 있는 보안 모델들은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증, 접근 통제 이런 암호화 등등을 계속 하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AI 모델을 도입하게 된다면 학습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고 그걸 전처리하고 가공하고 그것들을 계속 피드백 테스트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 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일회성으로 보안을 하는 반면에 AI 모델은 데이터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관점으로 AI 보안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본구 개요를 보시면 그게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는 AI 신뢰 가이드라인과 그 싱크나 구성을 유지하되 보안성에 집중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개발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까지 포괄해서 대상을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들,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오는 보안 프레임워크들을 참고해서 국내에 맞게 이런 프레임워크를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보안 가이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AI 개발 생명 주기별로,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주기별로 구성을 해서 점검 항목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개발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가장 기본 틀은 크게 저희 빨간 네모박스 작은데 그거를 좀 보기 편하게 좀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한 부분이고요. 크게 스토리지는 이제 가용성, 기밀성, 무결성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책임성까지 그 AI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이 전체적으로 인적 관리나 물적 관리는 관리 툴 안에서 어떤 하고 위험 관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험 분석, 탐지, 대응 관점으로 위험을 정의를 했고요. 그 맨 아래 보시면은 AI 개발 생명주기라고 개발 및 설계 단계, 데이터 수집 및 준비, 모델 개발, 모델 배포,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 여기 이렇게 5가지가 기본에 있는 신뢰 가이드라인이나 다른 가이드라인에서 구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여기에 이제 이것들을 종료한다거나 멈출 때 이제 파괴하는 부분까지 하나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파괴할 때 대한 보안 내용까지 등을 좀 더 고려해서 담아봤고요. 전체적인 보안 항목은 AI 개발자는 총 6개 분야에 대해서 55개 항목을 지금 현재 도출한 상태이고요. 이 부분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기본에 있는 신뢰 가이드라인에서는 적대적 공격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선언적인 그다음에 그 사용자한테 그걸 맡기는 예방해야 된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담았다면 저희 보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적대적인 공격에 대해서 동일 데이터 입력 시간 제한, 모델 난독화, 사전 적대적 학습 방법 등 이제 주요 공격 방어 기법들까지도 좀 제시를 하려고 했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서 좀 AI 개발자들의 보훈 요구 사항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강조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개발자용 가이드 보안 프레임워크랑 좀 다르게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유지 보수 그다음에 피드백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는 반면에 그거를 다시 사용자가 그거를 퍼블리싱 해가지고 런칭하는 그런 서비스 단계별로 준비해야 될 보안 위협들을 예방 단계, 탐지 단계, 그러니까 사전 단계랑 사후 단계로 나눠서 구분해서 보안 가이드라인을 그 요구 사항과 검증 항목들을 좀 도출했고요. 총 지금 44개 항목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던 사용자가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할 때 예방 악의적인 데이터 입력이나 데이터 학습 단계 때 학습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안 기준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의 혜택 고지해야 될 사항, 이용자가 잘못 이용하거나 데이터를 오입력하거나 정보가 나가는 부분에 대한 보안 사항까지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자 보안 가이드라인은 도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이용자가 지켜야 될 보안 수칙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이제 생성형 AI 사용 가이드,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AI 활용 가이드를 조금 참고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리고 기존에 그 국정원에서 나와 있는 챗GPT 생성형 AI 가이드에서도 국민들 대상으로 한 보안 수칙이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12가지의 보안 수칙들을 각각 분야별로 처음에 이 서비스를 접속할 때, 그리고 실제로 이용할 때, 그다음에 이 그 서비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이용자가 내가 직접 이용할 때에 대한 주의 사항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악용 피해 예방은 많이 생성형 AI든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자기가 활용할 때 그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시면은 접속할 때 처음에 그 생성형 AI를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접속하고, 그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다운로드할 때 주의사항, 공식적인 사이트에서만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비밀번호 설정을 강하게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라든지 공공 장소에서 할 때는 안전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을 하는 거, 그리고 가입할 때에 대한 이용 약관들을 주의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이 다른 보안에서도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 있고요. 이용할 때 직접적으로 AI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프롬프트 단에다가 자기가 입력할 때 중요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 약간씩 의심을 하고 그걸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 2차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이용자 입장에서도 너무 나온 결과를 바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좀 의심해야 되는, 검증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데이터들을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거기에서 그 생성형 AI를 이용한 그 곳에서 그거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파기를 하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고, 보안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용 피해 쪽은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좀 참고했습니다. 지금 그 여가부에서도 그 딥페이크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안 주의 사항들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최근에 주의사항이 많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생성의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의심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에 의심하는 거, 그다음에 악용이 의심되면 이거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된 결과물이라고 판단되면 공유하지 않거나 이것들을 판매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담았습니다. 이 보안 가이드라인은 아직 지금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만들고 지금 결과를 도출해서 민간에 있는 그 보안 담당자분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 적용해야 되는 사업자분들하고 계속 회의를 중에 있어서 계속 좀 더 다듬어 나갈 거고요. 이게 완성되면은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향후 계획은 이 AI 보안 가이드를 포함해서 키사가 AI 보안 관련돼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AI 일상화 시대를 대비해서 AI 안전한 활용, AI 악용 방지를 위해서 키사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AI 보안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보안 정책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AI 보안 위협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5월달에 AI 미래 전략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AI 보안책에 대한
AI를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보안에 어떻게 AI를 활용할 건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안 정책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표해드렸던 보안 가이드라인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AI 보안 선도를 위한 안전 기반 확보나 산업 육성들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거고요. 이러한 저희가 키사에서 만든 정책들이 정부 전략에 담겨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AI 보안 전략이 국가 전략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AI 보안 포럼을 좀 더 확대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올해 만들어진 보안 가이드를 기초로 해서 ISMS AI라든지 이런 보안 기준들이 만들어져서 민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AI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기에 정말 중요한 발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다시 한 번 더 김성훈 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에 대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병욱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진흥원 하병욱 팀장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았는데 최대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고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보안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보안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로 트러스트를 한번 정의하고 설명을 해보라고 했을 때 막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로 트러스트 자체가 어떤 기술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이 개념과 철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처음에 말씀한 사람은 2010년도에 포레스터 리서치의 존 킨더백이라는 사람인데요. 물론 이전에도 제로 트러스트와 비슷한 개념들은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제로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 킨더백이 얘기했던 것은 GTNA라고 해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네트워크 패킷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하지 말라 이런 개념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다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냥 약간 사장되는 느낌이었는데요. 킨더백이 얘기했던 이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기존 경계 보안, 레거시 보안 시스템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인데, 결국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 경계 보안에서는 외곽의 방어에 집중했다고 하면 이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의 내부에 있는 것들을 각각의 세그멘트라고 표현하는데 각각을 분리를 해서 중간에 평행 이동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 이동 간에 계속된 인증을 통해 가지고 인증된 결과값을 가진 사람만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사실 제로 트러스트는 우리 물리 보안에서 지금 다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비행기 탑승이 있는데요. 여권하고 신분증만 있다고 해서 탑승권만 있다고 해서 비행기를 바로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 탑승 과정에서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게이트를 다 통과하고 나서도 그 안에서 비행기 문 앞에서조차도 승무원이 티켓을 검사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의 통제 구역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콕핏이라고 부르는 조종석입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 관점으로 보면 콕핏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단위의 어떤 최고의 보안 구역에 있는 리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 보안에서는 이렇게 제로 트러스트를 굳이 배우지 않아도 다들 실천을 하고 있는데 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제로 트러스트를 잘 모르는 것일까?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는데 그건 인터넷의 역사가 좀 짧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항공보안 같은 경우는 이미 100년이 넘었고 수많은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심각한 사례도 있었고 그 사고 사례를 교훈으로 바탕으로 해서 이 보안 규정이 강화가 됐는데요. 인터넷은 불과 지금 역사가 40-50년밖에 안 됐고 실제 월드 와이드 웹 기준으로 어떤 인터넷 전 세계가 연결된 것은 19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짧다 보니까 수많은 보안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을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보안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도에 랩서스 해킹 사태가 있었는데 이때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과연 보안 조치를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많은 보안 투자를 했을 거고 당연히 보안 전담 조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부자의 계정 탈취를 통해서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로 트러스트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 미국 리스트에서 2020년도 8월 달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그동안 개념으로 떠들기만 했던 이 아키텍처를 정의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은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가 뭐냐면 결국 왼쪽에 보이는 이 접근 주체가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리소스에 접근을 할 때 중간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개입을 해서 이걸 인증된 사람 또는 단말들만 통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위에 PDP가 있고 PEP가 있는데 PDP는 제로 트러스트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밑에 PEP는 이 두뇌에서 그 접근 주체 정보를 받아서 어떤 이 사람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 밑에 PEP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PEP는 그 명령을 실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아키텍처만 자세하게 이해를 해도 제로 트러스트의 반 이상은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제로 트러스트의 선도국입니다. 그 2014년도에 15년도 2년에 걸쳐 가지고 대규모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어떤 개인정보가 그 해킹을 당했고 그 하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1년 5개월 동안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값은 아시아의 모 국가에서 이 공격을 했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그때 당시에 13가지의 권고안을 냈고 두 번째가 권고안이 제로 트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니스트에서 아키텍처를 발표를 하고 21년도에 그 유명한 행정명령이죠. 여기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에 그 OMB라고 하는 예산관리국인데 이 예산관리국한테 각 연방 정부의 기관들이 그 세부 계획도 제출하고 예산도 짜고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연방 정부들이 전부 다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이해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게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인데요. 이게 GTMM이라고 하는 머추어리 모델인데 사실 이 성숙도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약간 좀 어색함이 좀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큰 그 튼튼한 집을 지을 때 이 큰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걸 필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핵심 요소들을 잘 구성하고 잘 발전시켜야지만 제로 트러스트를 잘 달성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가시화라든지 뭐 자동화라든지 교차 기능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하의 뭐 트래디셔널이라든지 이니셜, 어드밴스, 옵티멀까지 4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 제로 트러스트를 앞으로 향상시켜라는 일종의 평가 인증책 모델을 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국가안보국도 그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향상을 위한 어떤 자료들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시사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 다만 기존의 밑바닥에 있던 이 가시화 분석 같은 경우를 위로 올려가지고 같이 중요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DoD 국방부는 제로 트러스트의 진심인 부처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사실 NSM-8에 국방 분야의 제로 트러스트 도입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참조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략도 발표를 하고 로드맵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로드맵이 2032년까지 거의 뭐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아주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하 D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썬더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다양한 제로 트러스트의 어떤 뭐 실증을 해보고 그 결과값을 여기저기 국방부 산하의 기관들한테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내년 그 25년도에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게 있는데 그 산업제어 분야에 많이 쓰는 OT 보안에 대한 어떤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국방부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니스트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이제 정의하고 나서 그 SP 1809-35라는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GTRA 제로 트러스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국식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실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부터 E까지 시리즈가 있고 각 그 항목별로 다양한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고 그 아키텍처가 실제 적용되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자료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이 전체 문서를 통합한 문서들이 나왔고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1809-35에서는 그 미국 문화가 좀 우리랑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 참여했던 기업명들이 다 나와 있고
기업의 그 솔루션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이 항목의 우수한 항목을 달성했는지까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최근에 화이트하우스에서 이제 연방 정부의 제로 트러스트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옵티멀 단계는 아니겠지만 뭐 최하의 단계 이상의 어떤 제로 트러스트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이제는 그 달성이 됐으니까 운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방 정부의 그 제로 트러스트 도입도를 판단하는 평가를 진행하겠다. 그걸 시사한테 지금 미션을 준 상태입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도 제로 트러스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그 실증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서로 상호 그 교류도 하고 있고, 다양한 기존의 보안 솔루션의 제로 트러스트를 접목시켜 가지고 열심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해외 국가들도 이제 제로 트러스트에 점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외 국가 미국을 제외하고 그 한국이 제로 트러스트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이 나오고 나서 직후에 그때 당시 그 행정명령 안에는 공급망 보안도 있었고 제로 트러스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 정책실에서 이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기부에 내용 이슈를 던졌고, 이듬해 그 연구반을 구성해서 저희가 이 제로 트러스트와 그 공급망 보안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3년도에 이 정부 사업이 만들어졌고, 그 사업의 결과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과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 1.0이 이 제로 트러스트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제로 트러스트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 1.0만 뭐 숙지를 해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적인 내용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뭐 그 정의했던 세 가지 원칙은 그 가이드라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공공이나 민간 분야에 다양하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별도의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 성수도 모델을 따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특히 공공 분야나 금융 분야를 막론하고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 실증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 2건을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뭐 실증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할 건 아니고 그 실증 사업 얘기를 하면 1시간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아키텍처, 기존의 개념적인 아키텍처를 실제 실증을 하면서 적용해 본 겁니다.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솔루션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안에는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니스트의 그 실증 사업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실제 망에 대한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망에 적용시켜 보기도 했고요. 그 작년 실증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 시작한 거라다 보니까 이걸 베스트 프랙티스로 이야기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됐던 시범 사업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요. 이 시범 사업 결과가 내일 이 근처에 피스앤파크에서 제로 트러스트 성과 발표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시면 이 참조 모델과 실제 망에 적용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가 발표된 이후에 저는 뭐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뭐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뭐냐?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안 조치를 했는데 또 어떤 새로운 규정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개념은 다 중요성은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공급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이 도입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 지원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24년 12월 3일에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뭐 책자를 보시면 오프라인 책자 기준으로 한 20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제가 좀 부제를 달고 싶습니다. 이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은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이 성숙도를 평가하고 성숙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종의 종합 지침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가이드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결국 이제 수요 기업들한테 어필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공급자가 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들 정작 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할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도 못하고 계획도 없는데 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요 겹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그 상세 페이지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할 때 준비, 계획, 구현, 운영, 피드백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별로 그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C-레벨, 특히 그 CEO, CISO, 뭐 CIO 등등, 그리고 보안 실무자가 다 각각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본인들의 그 제로 트러스트 기준으로 봤을 때 보안 수준을 평가를 하고 이 갭이 생기는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이라는 게 이 제로 트러스트가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갭을 평가를 하겠지만 이게 어떤 기업의 보안 수준이 낮다고 당장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를 4단계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이게 최종판이고, 그래서 기존, 초기, 향상, 최적화로 해서 성숙도를 4단계로 정의를 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도 이 필라를 6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필라 중에 이제 식별 신원이 있는데 이 필라별로 저희가 따로 또 한번 개별 기능을 추가로 또 정의를 했습니다. 이 개별 기능과 밑에 있는 그 교차 기능을 같이 포함해서 이 기능도 4단계로 구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가이드에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건 DOD의 국방부의 DOD 캐파빌리티를 참고한 거고, 그 기존의 성숙도 같은 경우 성숙도가 정의만 돼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도 향상을 위한 역량을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역량별로 또 이것도 4단계로 구분을 해서 또 세부 역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게 한국형에 좀 맞춘 건데, 우리나라 특성상 했어 안 했어 아니면 yes or no가 중요한데 그걸 손쉽게 기업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안 담당자들이 이 체크리스트만 봐도 우리 기업의 제로 트러스트 기준으로 성숙도가 얼마큼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상 짧게 설명을 마쳤는데 뭐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가이드라인을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혹시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다소 생소했던 주제, 그래서 더욱더 흥미로웠던 주제였던 것 같은데요. 하병욱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세 분의 발표를 집중 있게 또 듣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이후에 15시 5분부터 2024년 키사 사이버보안 성과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